네, 잠시 후에 관우클럽 유튜브 준비가 되는 대로 저에게 사인이 오면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우클럽 총무 이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중석에서 볼 때 왼쪽부터 전정윤 한겨레 논설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현 연합뉴스 선임기자, 그리고 제 왼쪽에 김선걸 매일경제 논설실장, 그리고 송현정 KBS 기자, 이렇게 4명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쪽 후보 진영에서 굉장한 신경전이 사실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오늘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관측들이 있고 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분명히 밝혀놓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정원호 후보 쪽 시작할 때도 할 텐데, 아침에 패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훈 토론의 전통상 해야 할 질문을 빠뜨리지 말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각 후보 쪽으로부터 욕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나오는 질문이 어쨌든 저희 패널들이 보기에 꼭 해야 될 질문과 이런 질문은 빠뜨리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교통, 지역, 균형 발전, 청년과 저출산 문제, 약자와의 동행 정책,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까지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 토론회에서 이러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와 견해 그리고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오세훈 후보께 감사드리고, 그럼 먼저 오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하원 총무님을 비롯한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카로운 선고 질문으로 정평이 난 관훈클럽인 만큼 저 역시 시민 여러분 앞에 숨김없이 검증받는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난 5년간 저는 망가진 서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속 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주택 공급의 빙하기를 끝내고 미래의 집과 서울런으로 청년의 사다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로 교통복지를 시작하여 전국화로 이어지게 했고, 손목닥터 9988은
걷기 실천율 급증의 성과로 이어져서 전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걷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한강 레상스는 생태와 관광, 삶의 질을 함께 살려낸 세계적인 수변도시 전략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낡은 가판대와 어지러운 간판을 정비한 디자인 서울은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친환경 CNG 버스와 지하철 전 역사 스크린도어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안전을 동시에 지켜낸 진정한 삶의 질 혁신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혈세 낭비와 관변 카르텔을 과감히 정비해서 시민의 세금이 오롯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시경쟁력 6.15의 도약은 세계가 서울의 변화를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도약 뒤에는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아프고 절박한 민생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지옥의 현장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세값, 매달 돌아오는 혹독한 월세 탓에 청년과 서민의 삶은 불안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정작 서울에 살 수 없고 중산층마저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현실은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지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성장도 멈추어 설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서울시만큼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압도적인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원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신속 통합기획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AI를 활용해서 정비사업의 병목도 과감히 줄여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새싹 원룸, 청년 가구를 위한 미리네 집과 디딤돌 청년주택, 그리고 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까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거비 고통도 반드시 덜어내겠습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더 발전시키되 강북과 서남권도 주거, 교통, 일자리, 문화인프라에서 대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온 바탕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역시 한 단계 더 진화시키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2.0으로 발전시켜서 가족 돌봄 청년이나 한부모, 저소득 가정, 발달 장애아동 가정까지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런 역시 소득 하위 70% 이하 초, 중,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더욱 단단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끝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법치와 상식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한 사람의 공복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결코 면제부가 될 수 없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외 없이 재판을 받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언론과 국민이 오랜 세월 힘겹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특검법은 대통령의 죄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없애려는 한마디로 셀프 죄 지우기에 다름 아닙니다. 권력의 폭주로 상식이 무너진 시대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더욱 간절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준엄하게 꾸짖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펜끝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자유를 위협하는 잘못된 권력 앞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상식과 법치의 편에 끝까지 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모두발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또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에도 좀 건드려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라든가 또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현 연합뉴스 선임 기자의 첫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 초 뵀었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는데요. 지지율 추격세 때문에. 글쎄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참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하고 소통을 하세요? 최근 들어서 소통은 없었습니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판단 때문에. 어차피 이 선거가 시작이 되면 후보자 중심으로 모든 일이 추진됩니다. 후보자의 브랜드로, 후보자의 메시지로, 또 후보자 캠프에서 마련한 공약으로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당과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는 저도 언급을 해야 되지만 중앙당이 좀 더 힘차게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데요. 그런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이 선거 국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업무 분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후보께서는 서울시장 4번 당선되시고 이제 10년을 하셨잖아요. 네. 서울시장 10년을 하시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업적이나 성과를 충분히 전달할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재직 기간이 긴 만큼 아마 비판받을 소지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는 비판을 해주시면 자양분으로 삼아서 또 이번 선거의 공약이나 이런 비전을 설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많은 질문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예, 반대 진영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왜 또 오세훈이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많습니다. 본인 생각하는 그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분,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대별해서 설명드리면 첫째는 이제 서울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거의 모리 기준으로는 6위, 커니 기준으로는 12위 정도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임기 초에 17위에서 12위로 8위에서 6위로 오른 건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고 또 모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지 정도가 전부 삶의 질 지수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 순위가 전 세계 6위라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도 6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지난 5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순위를 되돌아보면 더 높았던 이미 그 정도 됐던 순위가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도약의 발판을 무위로 돌리고 리더십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이왕 만들어진 발판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퀀텀 점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많은 수치의 변동은요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요 뭐 창업도시 순위라든가 금융도시 순위라든가 여행하기 좋은 순위 이런 데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국내 기관들의 평가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 점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입법
행정부를 장악한 건 물론이고 지금 사법부까지 손안의 공깃돌처럼 여기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에 경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공소시효 특검을 잠정적으로 선거 기간에만 중단을 할 뿐이지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를 국민의힘이 지켜내는 것, 저 오세훈이 지켜내는 것이 대통령께 무언의 어떤 심리적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걸 매일경제 논설실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5선 서울시장이라는 그 위협을 이루게 되시는데요. 지금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중량감과 함께 늘 따라붙는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2025년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당선이 되시면 임기 동안 서울 시민만을 위한 봉사에 집중하시겠다, 이런 혹시 다짐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충돌이 너무 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충돌이 잦은 편인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여타 지자체장들을 돌아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정치 쪽에, 여의도 쪽에 촉각이 가 있는 유형의 시도지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4선에 이르면서 서울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분명한 평가,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대선에 뜻을 두어서 무리한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더 보편적인 평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쟁형이라기보다는 협의형이고요. 그리고 공격형이라기보다는 상황 관리에도 치중하는, 그래서 조용한 리더십으로 오히려 정평이 나 있는 쪽이라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이 정치인 유형으로서는 오히려 잘 안 맞는 지나치게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토구역 해제 문제도 마치 제가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4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무려 4개월인가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KB금융연구소나 하나금융연구소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경고성 보고서를 쓴 바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토구역을 유지하는 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 원칙을 바로잡는다면 이 타이밍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린 판단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이어져온 토구역을 그런 국면에서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꼭 정답이었느냐는 훗날 평가와 토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달여 만에 바로 원위치로 회귀를 했고요. 그것도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6.27 대책과 1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제가 했던 그 토구역 해제와 재지정에서의 그림과 이 정도였다면 그 이후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뜁니다. 11.5 때는 이만큼 뛰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골이 깊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입증이 되는 바이고요. 어쨌거나 그것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가장 또 이번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KBS의 송현정 기자께서도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 시민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전월세 이슈일 것 같습니다. 주거비 중에서도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월세 상승률이 2배 정도 빠르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해법을 물으면 아마 이제 공급 확대를 말씀을 하실 텐데 대상이든 방식이든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후보의 어떤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네, 서울은 이미 대형, 넓은 주택 부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투리 땅이 군데군데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의 원칙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면 그것은 해답은 정비사업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도 3분의 2 정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그 비중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이 구역 지정되었던 물량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무려 389군데를 구역 해제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이요. 서울 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킨 주범 중의 주범입니다. 이 점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서울시로 돌아와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했던 것은 그 해제됐던 구역들을 되살리고 추가로 구역 지정을 하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400군데 이상 지정을 신규로 했고요. 합계 578군데 구역이 지금 단계를 달리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가능케 한 기초를 닦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11호 대책으로 이 순항하던 정비사업이 전부 멈추어 서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 단계에 와 있는 사업장이 지금 한 40여 군데 됩니다. 이주를 해야 허물고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주를 하려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또 전세 들어있는 분들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허물 거 아닙니까? 현금 지고 사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을 몹시 방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도 비슷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을 몇 번 만나서 몇 번 건의를 드렸고요. 정원호 후보께 촉구하는 것은 여당 후보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오세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한번 후보 시절에 해결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선거에서도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여당 후보가 힘이 있구나.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촉구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벤치마킹해서 거의 싱크로율 한 80-90%에 이르는 주택 정책들을 내놓고 말로는 더 빨리 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를 외치고 있지만 내심 의지가 있느냐는 바로 이러한 증거로 나타나는 그분의 입장 표명이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주로 제일 큰 축을 말씀해달라는 주문에는 이 정비사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대사업에 대한 이 정권의 시각입니다. 다주택자는요, 다른 말로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전세 소멸, 전세 물량 소멸도 월세 상승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7 대책도 11호 대책도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각종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6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증도 됐습니다. 6개월 지나서 지금 트리플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즈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원호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귀에 하나 들어오는 게 이전에도 아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원 후보가 쉽게 말해서 80, 90% 본인의 공약을 베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김성걸 의원도 하실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집값의 문제, 전월세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공급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발표를 했지만 또 우 시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2031년까지 주택 31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 4년간 우 시장님 주택 공급 브랜드인 신통기획으로 착공한 단지를 제가 세보니까 아직은 한 10곳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의 그 대출 정책 같은 거 정비 사업을 일종의 좀 속도를 늦추고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발표하신 그 31만 가구 그게 좀 무리한 수치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설명을 이미 아까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점을 미처 캐치를 못하신 모양입니다. 이건 공약이 아닙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은 이미 토대가 마련돼서 통상의 경우대로 진행만 되면 착공 가능한 물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없던 물량을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한 18년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요. 조합 만드는데 한 5년 걸리고요.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하는데 한 2, 3년씩 걸리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0가구 단지가 있는데 다 나가야 보는데 다 내보내는데 최소한 2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합산을 해보니까 또 그 다음에 착공하고 짓는데 또 2,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빨라도. 그걸 다 합산하니까 18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389군데를 해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두 전임 시장이 씨앗을 뿌려놓고 갔는데 싹이 올라오는 걸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 뿌려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초제 없애고 씨 뿌리는데 5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공 물량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어떻게 줄기가 안 올라왔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 578군데의 구역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 578군데가 잘만 돌아가면 통상의 속도로만 가도 31년도에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약이 아니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물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그걸 31년도에 31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원 후보가 자기도 31년까지 30만 가구가 가능하다. 30만 가구 더하기 5만을 하겠다고 그래요. 임기는 30년까지입니다. 서울시장 임기는. 그러니까 그대로 복부 따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캠프에서 31년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건 제 계산법이고요. 본인들은 공약을 내놓으려면 30년까지 몇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복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오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게 31만 호 공급은 공약이 아니다. 이거는 토대가 마련이 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이미 토대를 마련한 물량을 말씀드립니다. 네, 공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될 수 있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조합원 지위 양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11호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합 내에서 갈등이 생겨요. 빨리 진행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또 대출 제한 때문에 또 분파가 생겨요. 빨리 진행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사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늦게 하길 바라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큼은 국토부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선거 끝나고 이 정부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이 두 가지는 핀셋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인 대출 제한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내에 이주를 앞둔 40군데 구역에 핀셋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대출 제한을.
이분들 이사 나가야 허물고생을 지으니까 이사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만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비로 분류를 해서 대출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줄 때 대비해서 서울시가 지금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저리의 융자를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금융당국이 해주는 게 맞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의 협조가 있어야만 이 32만 원 공급이 지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로 국토부보다는 금융당국이 되겠죠. 네, 이해가 됩니다. 한겨레신문의 전종윤 지금 논설위원도 관련돼서 조금 젊은 층이라든가 또 소외된 쪽에 이런 관련된 질문을 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특히 아직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주택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후보자께서는 무주택 청년이 12억 원 이하의 서울에 있는 집을 신청할 경우에 SH공사가 집값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미리 내 집 2만 호, 청년 안심주택 2만 호, 새싹 원룸 1만 호를 포함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청년 신혼주택 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문제는 SH공사가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누적으로는 한 26조 정도 적자가 있다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SH공사의 적자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80 비율로 신축주택 일정 가격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 드리겠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4, 5년 정도의 이 초기 투자비만 들어가면 나중에는 선순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팔고 난 다음에 그 이익을 2대 8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SH가 아파트를 보유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SH가 재정 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기 시장 때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뭐냐면요. 소유권을 SH공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전세로 임대 아파트처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물량이 만들어지는데 건설형보다는 매입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15%를 기본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받아내는데 그거를 장기 전세주택 형태로 받아내기 때문에 소유권이 SH공사에 있어요. 이게 지금 3만 4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얼추 계산해도 수조 원대에 이릅니다. 수조 원의 자산이 SH에 늘어난 거예요. 이게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자산인 거 아닙니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장기주택이 20년 동안 임차로 살다가 이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물량의 3만 몇천 가구의 자산이 생긴 겁니다. 엄청난 자산이죠. 지금 이 2대 8 구조 말씀하신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주택도 똑같은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4년 뒤부터 매도할 수 있도록 할 지금 구조를 짜고 있는데요. 팔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전제로 떨어지면 뭐 손해까지 같이 분담하는 겁니다만 오르게 되면 그만큼 SH공사의 자산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부채가 늘거나 자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아까 쭉 말씀해 주신 데 중에 그 미리 내 집이나 장기전세주택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들이 자산화된 SH공사의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에 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거 외에도 뭐 할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재정운용 계획을 다 세워서 합니다. 현직 시장은요.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공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 3주 전부터 제가 직무를 정지하고 나와서 후보로서 뛰고 있지만 지금 마련하고 있는 공약들은 공무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형태의 말하자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은 저 스스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서울시를 믿고
입주를 했는데 민간 사업업자들의 그 재정 문제가 생겨서 뭐 경매에 붙여진다거나 청년들이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이미 그것은 뭐 그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됐는데요. 자꾸 전임자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전임자 시절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취지는 바람직했습니다. 역세권 근처에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차가 없으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역세권 근처에 청년주택을 민간 자본으로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인센티브를 주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많이 사업에 뛰어들도록 만들고 그 대신 좀 싼 가격에 임대료를 책정해서 준다. 뭐 이런 그 큰 얼개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뛰어드는 민간 사업자들의 재정 구조에 대한 탄탄한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증보험 제도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은 담보가 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보니까 이 사업이 그 부분이 몹시 부실한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의 재정 구조를 미리 완벽하게 100% 담보할 제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완비하기 시작한 게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지금 질문해 주신 패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민간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정 구조를 우리가 보완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 대책을 폈는데 다행인 것은 그것이 주요해서 수만 가구가 공급이 됐지만 사고가 난 가구는 몇백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백 가구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럽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서울시의 행정의 연속성의 원칙상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전임자가 부실하게 설계했던 청년 안심주택의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사후에 그것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하자들을 수습하기 위한 작업을 후임 시장이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핑계를 대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주택실 직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선순위 보호자 되는 분들을 후순위하고도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분류되기 전에 미리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재작년에 해왔고요. 작년에도 역시 현장에 제가 직접 뛰어가서 청년들과 대화도 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허그도 이게 그동안 하면 안 되니까 민간 사업자의 재정 구조를 들여다보고 보증금을 안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도 펑펑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국토부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상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보증보험이 연장할 때가 됐는데 이걸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허그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기준을 좀 느슨하게 해서라도 청년들을 생각해서 보증보험을 받아주고 그 대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허그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 재정 구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 보증보험을 다 받아주는 형태로 해결책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피해를, 불측의 피해를 보는 청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보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차례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되게 하는 데는 결국 오세훈 후보께서 처음 시장을 하실 때 전격 사퇴한 것에 그 여파로 박원순 시민운동하시던 분이 시장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의 충정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지 되고 5소득층에게 갈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형태로라도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 지금 저의
이 디딤돌 소득과 같은 하후 상박의 원칙을 그때도 관철해야 되는 게 옳다는 지나친 정치적인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사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정말 깊은 반성을 했고요. 그러나 후임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그렇게 전임 시장의 업적이나 진행하던 사업들을 180도 뒤집어서 무화시키고 취소하고 해제하고 한 부분까지 제가 감싸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책임의 소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의원님. 예, 지금 실내가 좀 더운데 조금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도 먹겠습니다. 좀 더우시죠? 네, 혼자 벗으시면 또 이상하니까. 고맙습니다. 다 같이 벗어야 되나요? 조금 감사합니다. 한국장님 조금 더운 측면이 있어서 에어컨 좀 여기 더 온도를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디테일에 강하시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좀 큰 줄기에 에코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정 특성상 중앙정부 얘기와 자꾸 겹치는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슈입니다. 땅 자체가 코레일이 가진 국유지구, 도시개발지역 지정이나 각종 광역교통, 도로 인프라 이런 게 전부 중앙정부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혼자서는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만약 당선되셔서 정부하고의 의견이 또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실지 이게 이제 시장님의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기를 하면 그 가치는 있겠지만 또 이 사업이 끝도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심이라는 그 황금싸라리 땅을 또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시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스탠스가 있나요? 네,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를 해야 이제 해법이 나오는데요. 단순화시켜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와 협의된 주택 가구 수는 6,000호입니다. 그것은 여기를 국제 업무지구로 개념 정의를 했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 업무 공간을 70%, 주거 공간을 30%로 서로 합의를 하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주거 물량을 산출한 것이 6,000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주택 가격 상승 국면에서 급하게 입장을 바꾸어서 만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제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5대5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단 큰 틀에서 마지막 남은 서울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기는 폐해,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호로 바꾸게 되면 2년이 정확히 수년됩니다. 최소한. 모든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8,000호까지 양보했다고 했던 뜻은 8,000호까지 양보하면 수년되질 않습니다. 근데 2,000호를 더 욕심부리면서 2년을 수년시키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왜냐하면 지금 빠른 공급도 중요한데, 많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빠른 공급도 중요한데 이 속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8,000호 정도로 해서 수년되는 절차를 전부 없애버린다면 오히려 2년 빨리 6,000호를 공급하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국토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갑입니다. 누가 뭐래도 갑을 관계로 따지자면 갑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요, 국토부 공무원 비위 거스르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웬만하면 합의해서 협의해서 하고 싶어 해요.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서울시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8,000호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2년 수년되는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져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학교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힘드는데요. 그 법령 개정도 국토부가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각종 법령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호를 하겠다면 뭐 그거는 힘이 약한 서울시가 거기에 협조를 해드릴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설득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비슷한 이슈이면서 약간 또 다른 이슈인데 세운 4구역 개발 한창 그 잡음이 일다가 지금은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 국가유산청 같은 중앙정부의 그 충돌을 새로운 또 임기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좀 조정하고 개선할 방법이 보이나요? 예,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유산청도 매우 고집스러운 입장을 전지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는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테고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한 2달 전에 국가유산청도 좀 유연한 스탠스로 돌아서 저희 서울시도 어떻게든 이 토지주들을 한번 설득을 해서 세계유산 평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를 빨리 진척시키는 방법이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돼서 유산청장님을 3차례 뵀습니다. 직접 뵀고요. 국장급 실무회의는 유선전화로 한 것까지는 하면 아마 한 20-30차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국장급 접촉도 한 7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좁혀지는 듯 했는데 이게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이 세계유산평가를 받는 것이 서울시가 동의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크게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 사업의 주체는 그 토지주 협의체고요. 거기서 SH공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인 SH공사 입장에서는 이 위탁자인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세계유산평가로 가는 것에 절차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모두들 다 잘 모르시고 서울시가 마치 고집스럽게 세계유산평가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칼럼들 쓰신 언론인들이 좀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 구조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차례 이렇게 만나 뵙고 막 대화를 나눠보니까 허민천장님도 처음에 굉장히 강경하게 현장에 나오셔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정도의 스탠스는 아니시더라고요. 또 저희도 그동안에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게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그래서 토지주들을 설득을 했는데 토지주들이 근본적으로 이 국가유산청에 대해서 불신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제안한 것은요, 빠른 속도의 유산평가였습니다. 저희가 반대한 이유가 이거 하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도 걸릴 수도 있는데 도저히 그거는 용납을 못한다. 너무 그동안 사업이 늘어져서 이 토지주들이 그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패스트 트랙 영향평가를 가능토록 도와주시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켜켜이 쌓인 국가유산청에 대한 불신, 저기만 가면 몇 년 걸린다고 하는 그동안의 과거를 바탕으로 한 불신이 너무 깊어서, 그리고 거기에 또 결정적인 악재가 있었던 게 정부가 시행령을 통과시켰는데 이 세계유산구역 바깥에, 그동안에는 유산구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유산 평가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한계 몇 미터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행령의 변화를 보면서 이 토지주들이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한 악재다. 이렇게 불신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 선거 직후에 다시 또 논의를 재개해서 가급적이면 유산평가를 스피디하게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 지금 9시 51분을 지나고 있어서 지금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관훈 토론회는 전통적으로 관훈 클럽 회원들로부터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또 선별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질문,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기자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관음클럽 회원들을 우선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타당한 게 있으면 받아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예,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반포의 32평 아파트가 20억에서 60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는 소위 뭐 노도강이라고 그 강북 지역은 7억에서 8억, 9억 오른 것 같고 20% 올랐다고 자꾸. 지금 그 서울시장으로 10년 재임을 하신 동안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됐냐, 그런 좀 아까 계속 그 박원순 시장 책임론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강북 전성시대 말씀하셨는데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뭐 강북 횡단선도 무산되고, 물론 박원순 시장이 자꾸 그 소위 뭐 야당에서 희망 고문을 했다는데 서구선은 지금 예타 통과한 지 5년 됐지만 아니 착공도 안 되고 사실상 포기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시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현직 시장이 책임감을 느껴야죠. 근데 밝힐 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제가 1기 시장 때 8개 노선을 검토를 해가지고 모두 다 시동을 걸어놓았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토건시장 안 하겠다. 공언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남겠다. 공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주택의 경우에는 389군데를 전부 해제를 해서 제초제를 뿌린 거고요. 교통의 경우에는 경전철 우선 검토하는 걸 다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중도 사퇴를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관점에서 책임감을 느껴라 하면 당연히 깊은 책임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서울시정을 주거와 교통 부문에서 펴신 것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까지 제가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북횡단선과 서구선 이걸 지금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예타 통과를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하고 공사에 들어간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동북선은 건설을 하고 있고요. 면목선은 예타 통과했습니다.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타 통과를 못하고 있는 이 강북횡단선이나 서구선의 경우에는 워낙 BC 레이쇼가 낮게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예비 타당성 조사 BC 레이쇼에 대한 검증은 KDI가 합니다. 거기에 입김을 가장 강하게 넣는 곳은 기재부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서울시도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면요, 경제성만 보지 마라. 기존의 수요는 없지만 이런 노선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교통이 좋아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함께 사회적 타당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기재부에도 하고 KDI에도 해서 이제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서울시는 이런 행정을 지금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예타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 이런 노력을 정말 전심전력해 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 의원님. 네. 서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이제 6.25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으시고, 반면 세종대왕의 민보 정신과 민주주의 성지의 받들어 총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이런 첨예한 갈등 소지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정원은요, 지나치게 정치화되었습니다. 무려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선거 직전에 완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공사 중지 명령도 마지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벌써 한두 달 전에 완공할 수 있었는데 기억하시다시피 국토부가 아주 미세한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로 삼아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정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정말 전례 없는 행정을 하는 바람에 이 완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념 대립형이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광화문 광장은 분명히 국가 상징 광장입니다. 국가 상징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국가 상징물은 저는 당연히 태극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발상인 것이죠. 제안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의외로 태극기를 만드는 게 꼭 그렇게 필요하냐? 태극기에 대한 정치적인 약간의 좀 편견도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수 언론조차도 썩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걸 파악하고 나서 적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인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뭘 만들까? 그거는 원래 논의가 되고 있던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했고 국가건축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무엇을 만드는지가 불거지니까 시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서도 서울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의회에서는요,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주도했습니다. 거기서 68%의 찬성들이 나왔습니다. 적극 찬성, 적당히 찬성하는 비율이 68%가 나왔어요. 방금 전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 이런 지적은 저는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시의회는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의회에서 동의하면 동의가 된 거죠. 지금 민주당 정부 국회 통과하면 무리수론 법안도 막 통과시켜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뭡니까? 시의회 통과입니다. 근데 지금 시의회는 현재는 국민의힘 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의견 물었습니다. 68%가 동의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주도한 건 민주당 시의회 의원님들입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감사의 정원 직전에 정치 공세를 한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국가 상징 공간을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로 봤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 제1조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 공모를 할 때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자유. 그래서 선정된 게 의장대 사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4만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왔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자유라고 본 거죠. 그 작가는. 8개 정도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나가 선정됐는데 지금의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금의 작품을 그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선정해 준 게 이 작품입니다.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위에 의장대 사열만 상징화하면 그래서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보시면 자유, 민주주의, 희생, 보답 이 컨셉으로 콘텐츠가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면 대한민국이 당시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했고 그 이후에 그 덕분에 민주주의 덕분에 자유시장 경제 질서 덕분에 번영을 했고 그 번영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뒤처진 개발도상국들에게 그 보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요즘 젊은 분들 표현으로 자부심이 정말 벅차오르는 뿜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여기에 왜 극우가 들어가고 왜 극우 구애용이 들어갑니까? 저는 그런 비판에 동의할 수 없고요.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느껴집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네. 전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민생 현안보다 이런 정치 이슈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야 될 시기에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 시장님께서 시정에 그러니까 민생 현안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 민주당의 행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 쟁점화에서
이제 결집시키는 거죠. 선거 전략입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이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작년 9월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통상의 경우 같으면 아마 올해 1월이나 2월쯤 시동이 걸릴 서울시장 선거가 작년 9월부터 시동이 걸렸고요. 그때부터 이 감사의 정원과 세운 4구역과 한강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인 난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세 가지가 다 서울시의 기획 의도대로만 완성이 되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효자 노릇을 대박 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한강버스는 지금 3월달에 운행을 재개하면서 지금 뭐 주말에는 줄을 서지 않으면 다시 못할 정도로, 그리고 만족도가 90%를 넘어서서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여기에 비판 어떤 입장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대성공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적자 안 납니다. 이런 대형 투자 사업은 한 3, 4년 내에 적자 면하면 매우 잘하는 거죠. 테임즈강은 15년 걸렸습니다. 적자 면하는데 우리는 3, 4년이면 충분하고요. 잘하면 내년 말이라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서울시는 수천 가지의 정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난타를 했습니다. 이건요,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된 결과이지, 제가 이런 사업에 제가 세운 4구역을 4년 내도록 챙겼는데 이게 쟁점이 될 걸 알았겠습니까? 감사의 정원을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게 선거 직전에 문제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저를 비판하시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류의 공격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뭐 그것까지를 예상 못했다면 그거는 제 불찰이겠죠. 그러나 본질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도시경쟁력 순위가 몇 위에서 몇 위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70가지 종류, 경제, 교통, 주거, 생태환경, R&D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한 결과가 17위에서 12위로, 8위에서 6위로 올랐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을 보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은정 교수님. 앞서 답변에서 전임 시장과 그다음에 현 정부 일부 부처의 어떤 속도, 책임 문제를 좀 거론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한 가지 좀 짚고 나왔으면 합니다. 후보께서의 서울시장으로서의 임기 일정 부분은 여당 소속이셨다라는 점은 상기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질문은요, 이 후보께서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계셨고, 또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소되셨고, 제가 알기로 다음 달에 결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임기 동안에 상당 기간 재판이 이어질 소지가 있고, 그렇다면 시정에 사법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민중기 특검을 악질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극한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을 아마 지난 20여 년 동안의 제 정치 인생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많은 언론이 민중기 특검을 저질 특검, 무능한 특검, 사고뭉치 특검으로 개념 규정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소한 거 치고 유죄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민중기 특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요, 제가 사기 피해자입니다. 돈을 대납했다는 김한정 씨가 사기 피해자입니다. 명태균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김한정 씨가 넘어가서 일이 불거졌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재판을 뭐 한 2달 정도 진행하고 나서 처음에 이런 요청을 재판부에 드렸었습니다. 아예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뤄주시든지, 아니면 재판을 시작하면 선거일 전에 꼭 결론을 내주십시오 라는 입장을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에 전달을 했는데, 재판부는 또 재판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승소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요청드렸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선고해달라고. 선거 전에 선고해 주십시오. 선거 전에 선고해 주십시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싫으니 재판을 선거 이후에 속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셨고요. 사실상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언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선거 후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선고가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당연히 재판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정에서 있었던 증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4번이나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공소사실에. 그런데 그 전화했다는 걸 옆에서 그 시간에 함께 앉아서 차 안에 있었다는 분이 그런 얘기 그 자리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죠. 또 공소사실의 절반 이상인 비공표 여론조사는 전부 조작된 거라는 게 법정에서 자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라고 개념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작된 1000명 조사하고 10,000명 조사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 여론조사의 가치가 전혀 없지요. 그걸 저희한테 보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별로 없어요. 전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님한테는 정기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전후에서 계속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쪽하고는. 저희하고는 없어요. 피드백이. 그걸 제가 왜 기소당해야 됩니까? 그 정도 되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명태균 건에 대해서 민주당도 논평조차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격하게 붙어있는 와중에 명태균 건을 단 한마디도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또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종현 의원님. 네, 오 후보께서는 살던 동네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공적 돌봄 체계를 공약하셨습니다. 두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서사원을 폐지하시면서 그러니까 민간 효율을 강조하시면서 서사원이라는 공적 돌봄 체제를 해체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촘촘한 공적 돌봄 체계를 만드시겠다는 공약에 대한 이제 신뢰가 이제 낮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에 대한 우려들이 항상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역순으로 말씀드리면요. 통합돌봄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자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만한 사업계획의 확장을 계획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하실 터이고요. 다만 이번에 제가 강조했던 그 돌봄은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좀 꺼리시는 것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노후를 맞이하시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국제적인 글로벌 공감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커뮤니티가 작동하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여러 가지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사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서사원이 있어야 돌봄을 잘하고 서사원이 없으면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그 스타일이요. 문제가 있어도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 조직에.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게 되면 그때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서사원은 돌봄 조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습니다. 유사한 다른 조직에 비해서 병가를 쓰는 날짜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런 공적 돌봄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공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가 큽니다. 예를 들면 주말 환자에 대한 주말 돌봄이라든지
중증 환자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심야, 야간 돌봄이라든지 이런 민간에서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더 두텁게 해서 서사원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장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이 서사원이라는 조직은요, 민간 조직보다 더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주말 돌봄, 야간 돌봄, 현저히 비율이 낮고요. 네. 초보는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 워닝을 해서 바꿔라,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끝내 노사간에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렸습니다.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협의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없어진 조직인데 이걸 지금 돌봄을 뭐 소홀히 한 증거로 자꾸 인용을 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예. 오늘 다음 일정도 있고 또 오후께서도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로에서 나온 질문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질문이 나왔길래 이걸 제가 대표해서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의 장수근 회원께서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한 신문이 수도광역 급행철도 GTX 삼성역 구간 사고 관련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보고 기회 12번이나 있었다라고 해서 일면에 세컨 기사로 5단짜리 상당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장소를 해보면서 오 시장께서는 언제 보고받으시고 어떤 보안 보강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리고 공사 없을 책임은 어디에 있고 감독 업무는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4월 말에 이제 업무를 정지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안은 그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데서 이 일을 하는데요.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업무가 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저희는 도기본이라고 합니다. 도기본의 업무인데 도기본의 본부장 입장에서는 서울시 내에 이 도기본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뭐 한 1000군데가 넘습니다. 물론 뭐 경중이야 있겠죠. 그런데 사후에 이제 저는 그때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파악을 하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이겁니다. 현대건설이 하청업체가 부실 시공을 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서울시에 보고를, 그러니까 도기본에 보고를 합니다. 도기본은 그때 해야 될 첫 번째 업무가 뭘까요? 계속해서 공사가 완공된 현장이 아닙니다. 현장이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신경이 쓰였을 것은 과연 이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해도 되는 것이냐겠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판단을 처음에 했는데 그 정도의 철근이 하나씩 빠지고 2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한 걸로는 그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그 하중이 한 70-80%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판단이. 그래서 당장 공사를 중지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술적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기본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게 뭘까요?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쨌든 한 20% 정도의 지역이 감퇴가 됐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꽤 깁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전체 구간 몇십 미터를 다 철판을 대자. 그러면 몇 배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19차례에 걸쳐서 계속 거의 뭐 매주 회의를 하다시피 했겠죠. 19차례 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이 발주기관인 국토부의 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에 한 달에 한 번씩 서류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거를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았다. 공사를 해도 되는데 공사를 공사대로 진행시키면서 보강공사를 하면 된다. 보강공사는 제가 최근에 아는 건데 한 6주에서 8주 정도면 보강공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8월 중순
개통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순차적으로 여러 번의 회의를 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걸 그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서류로, 문서로.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해 놓고 보면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가 얼마나 무리스럽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은폐했다고 그랬어요. 보고를 받고도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팩트가 아니거든요. 자, 해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안전불감증이다 이래요. 지금 이 도기본이 판단한 기술적, 객관적, 과학기술적 판단에 어디에 오류가 있습니까? 어디에 안전불감증이 있습니까? 이걸 정치화한 저분들이 안전을 정치 소재로, 선거 소재로 쓰는 것이지요. 제 안전불감증을 자꾸 문제를 삼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정원호 후보 오면 그 얘기를 또 반복할 것 같아서 미리 반박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먼저니까요. 제가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1기 때 한 안전 문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200~300개의 지하철 역들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 도어를 제가 3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년에 40명씩 평균 지하철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밀침사고, 실수사고,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8개 노선, 9개 노선이 전부 공법이죠. 사양이 달라요. 동시에 발주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밀어붙여서 스크린도 이거는 인명과 관계된 일이다 해서 4년 내에 완성해서 지금 전 세계 지하철 중에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건 보편적인 안전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광주에서 학동 그 현산 아파트 건설 중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밀어붙였던 건데요. 전 공사장에 CCTV로 녹화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난색을 표합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없는 걸 어떻게 이걸 강제합니까? 법에 없는 거 못합니까? 그러면 서울시 발주공사 전부 다 100% 녹화하세요. 모든 공정을 녹화하면요. 부실시공 못합니다. 증거로 남아있는데 나중에 이걸 뜯어내야 원인을 밝히는데 한 1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소송을 해도. CCTV로 찍어놓으면 그래서 CCTV가 곳곳에 있고요. 지금 공사장에. 네, 바디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건설회사에 강제할 수가 없어서 자율결의 형태를 통해서 다 참여시켜서 지금 도급순위 32기업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주요 공정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요. 이 덕분에 미연에 지금 예방되고 있는 안전사고가 저는 정말 엄청난 분량이라고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좀 쓰셨는데, 자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아까 그 돌봄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재임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 야심차게 시범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부유층을 위한 정책으로 끝났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예상을 못하신 건지 그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안인데요. 일단 개념 정의를 본 사업이 아닙니다.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1년 하는.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시범 사업은 본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시행착오는 어떤 요소에서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한 사전 작업이지요. 이제 거기에서 장단점이 드러났습니다. 장점은 만족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용 가정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처음에 제가 기획할 때는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따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최저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줄 수만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 나라의 인건비가 워낙 저임금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그 임금 수준으로 보면 그 약간 밑으로 설정을 해도 입국하는 가사도우미들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 그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그게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저출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저출산 문제를 그 전면에 가장 그 존중해야 될 가치로 내세운다면
글쎄요, ILO 협약에는 조금 위반되더라도 저출산을 조금 저임금 상태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역시 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서 그런지 최저임금을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겠구나. 그 정도로 줄 걸 다 주면 굳이 그 동남아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겠죠. 뭐 그런 반론이 그 본업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나오는 그 초기 단계에 벌써 이미 저는 이건 지속 가능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 예상대로 만족도는 높았지만 높기 때문에 비용이 높기 때문에 또 영어를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수요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걸 뭐 지나치게 뭐 부유층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보완할 좋은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담론을 좀 형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오복께서는 시장이 다시 되시면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또 유사한 형태로 이걸 다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업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걸 지속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 육아 돌봄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간병 돌봄이 태부적이고요. 요양 돌봄 이게 굉장히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꼭 보장하는 선에서 동남아나 다른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저임금 인력을 쓰는 것을 ILO 협약을 존중하는 한 그 출구를 해법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전종일 의원님, 전종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그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 선거가 16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직선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을 모르는 깜깜이 선거 그리고 최근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각종 소송 뭐 이런 흙탕물 선거 논란까지 있는데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교육 현장과 서울시정이 오래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방과 후에만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가끔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안의 교육 현장에도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학교들이 폐교하는 곳들이 공간들이 생겨나는데 이곳을 도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공간으로 쓰려면 A라는 목적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인데 가성비가 높은데 교육청은 또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민 삶의 질보다는 교육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이해관계 조정 같은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또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은 이 교육감 제도가 지금 이대로 가도 좋은지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이면 가장 효율적일 텐데 그게 힘들다면 러닝메이트로 함께 패키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치적인 정당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지자체장을 임명을 하거나 러닝메이트로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다음에 플로이스 나온 질문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송현정 기자님. 모두 발언에서 모리지수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서울이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삶의 질이라든지 청년의 이탈 수치 이런 걸 보면 구조적으로 볼 때 위기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매진말 성격이 될 텐데 후보께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비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도시 경쟁력은 보통은 이제 그 도시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려는 매력이 있느냐, 기업이 들어오려는 유인이 있느냐, 기술이 들어오려는 유인이 있느냐, 자본이 들어오려는 유인이 있느냐, 이걸 매력이라고 하죠. 저는 이 매력을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 매력 특별시라고 이제 두 개의 가치, 동행과 매력을 병렬하는 가치로 세웠고요. 그렇게 신형을 이끌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중에 모리 지수가 도시경쟁력 지수라고 개념 정의하셨는데 저는 삶의 질 지수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70가지를 보는데 이게 전부 삶의 질 지수입니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10대까지 지수, 교통 접근성에 대한 10대까지 지수, 주거에 대한 지수,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거기에 학생은 얼마나 있는지, R&D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 교육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 지수. 이걸 70까지 보기, 녹지 면적은 얼마나 있느냐, 생태 환경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 경쟁력 지수라기보다는 삶의 질 지수로 보면은 정확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 지수 기준으로 6위까지 올랐던 게 박 시장님 때 8위로 떨어졌다가 제가 다시 6위로 올린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올 연말이면 5위가 됩니다. 거의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4년 뒤에 3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바로 앞에 뉴욕과 런던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도시와 삶의 질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도시가 곧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 마지막 플로에서 나온 질문을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1분에서 1분 30초가량 듣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에서 나온 질문은 많이들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2030년 대선에 출마하실지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왜 또 출마 안 했는지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묶어서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선 주자로 늘 분류해 주시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만 저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서울시의 위상을 정말 국제적인 위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미쳐있는 놈입니다. 저는 미쳐있는 놈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요, 오선 시장에서 서울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전 세계 3위 도시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대선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가치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에 임해왔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운명적으로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유혹을 10몇 년 동안 자제하고 이번에 다시 5선을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의 그런 비전, 가치를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비판할 것이 빈약할 때 대선을 의식해서 저런 가시적인 사업을 한다, 전시행정을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 비판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자리를 목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목표로 일을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전 세계 5위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서울시의 주요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폭넓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일 속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후보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훈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 총무께서 오세훈 후보께 기념패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패 전달 후에는 패널분들과 오세훈 후보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념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오 후보를 모시고 유익한 대화와 품격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9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26년 5월 20일 관훈클럽 총무 이하원. 패널분들 앞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패널분들께서는 사진 촬영 후에 19층 기자클럽
엠버그룸에서 잠시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사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례를 잠시 정리한 뒤에 11시부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잠시 휴식을 하시다가 11시부터 다시 토론회가 시작되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